이 이야기는 사랑도 가족도 아닌 그저 대용품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혼한 게 아니었다. 죽은 여자의 대용품이었어.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고 혼인신고는 늘 미뤄졌지. 사정이 있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순이야. 그 이름은 8년 전에 죽은 남편의 형수 이름이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형과의 카카오톡이 충격이었다. 순이 닮아서 데려온 거야. 치매 어머니 돌봐야 하니까.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 마. 나는 아내가 아니라 언젠가 버려질 사람이었어.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약봉지가 쏟아져 내렸다. 유통기한이 3년도 넘은 것들이 섞여 있었고 뜯담한 것 한 알만 빠진 채 방치된 것, 가루약이 눅눅하게 굳어 덩어리가 된 것까지 뒤엉켜 있었다. 쪼그려 앉아 하나씩 주웠는데 손끝에 닿는 비닐 포장이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누가 이걸 여기 밀어넣고 잊어버린 걸까?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약 이름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번져서 알아볼 수 없는 것도 꽤 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재호였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엌까지 따라온 모양이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멈추더니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은 모습을 내려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에 쥔 약봉지를 내려놓지도 않았다. 뭐라고 할까 싶어 기다렸는데 재호의 목소리는 무심하기만 했다. 뭐 해요? 약 정리하려고요.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냥 둬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듯한 어조였다. 그냥 둬요. 라는 말 뒤에 한마디가 덧붙여졌다. 어머니 거니까. 손이 멈췄다. 어머니 거. 이 집에 있는 건 다 어머니 거였다. 싱크대도, 약봉지도, 거실의 낡은 소파도, 베란다에서 말라가는 화분들도. 3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손님 같은 기분이 드는 건 그래서였을 테다. 허락 없이 뭘 치우면 안 될 것 같고 허락을 구하자니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약봉지를 도로 싱크대 안에 밀어넣었다. 문을 닫았을 때 재호는 이미 거실로 돌아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햇볕이 디스듬이 들어와 어머니의 어깨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늘 그 자리였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탁에서 죽을 드시고 점심 후엔 잠깐 주무시고 오후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창가 의자로 가셨다.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여쭤본 적이 없었다. 여쭤봤자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 초기라고 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재호가 그렇게 설명했었다. 몸은 아직 멀쩡한데 머리가 조금씩 흐려지는 중이라고. 요양보호사를 쓰기엔 형편이 어렵고 요양원에 모시기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재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분명했다. 결혼할 사람. 아니, 결혼할 것처럼 함께 살 사람. 물컵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어머니, 물 드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셨다. 눈이 흐릿했다. 초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눈.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물음이 흘러나왔다. 누구야?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안 좋은 날이구나 싶었다. 좋은 날에는 알아보셨다. 정숙이 하고 이름을 부르시거나
재호 데려오네. 하고 말씀하시거나 안 좋은 날에는 이랬다. 눈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날, 그런 날이 점점 늘고 있었다. 정숙이요. 재호 씨 아내요. 재호? 재호가 누구야? 아드님이요. 작은 아들. 아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아들으신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습관처럼 보이기도 했다. 물컵을 내밀자 받아드셨고 두 모금 마시고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으셨다. 컵을 치워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쏟아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거두었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게 하루였다. 아침에 죽을 끓이고 점심에 국을 데우고 오후에 물을 드리고 저녁에 밥상을 차리고 약 챙겨드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는지 확인하고 밤에 이불 덮어드리고 반복되는 일들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힘들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했고 괜찮다고 말하기엔 뭔가 쌓여가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어딘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재호는 저녁 늦게 들어왔다.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고 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 없었고 확인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잠들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늦게까지 잤고 어머니 곁에 오래 앉아있는 일은 드물었다. 그게 원망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구나 싶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밤이 되면 이 집이 유난히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재호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다 잠들고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켜두는 일이 많았다. 소리는 작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화면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눈이 감기고 소파에서 깜빡 졸았다 깨곤 했다. 방으로 들어가 누우면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낯선 천장이었다. 결혼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관계가 시작된 건 그 즈음이었다. 39이었다. 주변에서 늦었다고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조건 따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랬다. 상대는 재호였다. 42. 회사원. 노모 부양 중. 첫 만남에서 재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시라고 올해는 아닐 거라고 몇 년만 고생해주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혼인신고는 좀 이따 하자. 사정이 있어. 처음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재호가 그렇게 말했다.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더니 복잡하다고만 했다.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록 결혼식도 없이 신고도 없이 법적으로는 남남인 채로 한 집에 살았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으면 끝날 것 같았고 물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버티는 방법이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나빠지고 있었다. 좋은 날이 줄었다. 알아보시는 날이 줄었다. 정숙이 하고 이름을 부르시던 날이 어느새 드물어졌고 재호를 보고도 누구냐고 물으시는 날이 생겼다.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했다. 약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재호는 아무 표정이 없었고 병원을 나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픈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또 있을까? 혼인신고 없이 누군가의 집에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물어볼 데가 없었고, 물어봤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다. 오후 3시였다. 언제나처럼 햇볕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다가가 옆에 섰더니 어머니가 올려다보셨다. 왔어.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흐릿하지 않고 또렷한 눈, 알아보시는 눈. 네. 왔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는요? 나도 아직.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오랜만 같았다. 아니, 실제로 오랜만이었을 테다. 좋은 날이 줄어드니 웃는 날도 줄어들었을 테니까. 밥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엌으로 갔다.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식탁에 상을 차리고 어머니를 모셔왔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다. 숟가락질이 예전보다 느려져 있었다. 반찬을 집어 어머니 밥 위에 올려드렸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재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었고 어머니에게서도 드물었다. 그런데 오늘은 들었다. 고마워. 별것 아닌 말인데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다. 저녁에 재호가 들어왔다. 밥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재호는 씻으러 들어갔고 나와서 방으로 갔고 문이 닫혔다.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작게 화면을 보는 둥 하다가 문득 창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 지금은 비어있는 의자. 3년이었다. 3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를 돌봤다. 그런데 여전히 손님 같았다.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머무는 사람 같았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면 무서웠다. 밤이 깊어갔다.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섰다.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더니 재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천장을 보았다. 낯선 천장. 3년째 올려다보는 천장.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답을 찾으려 하면 더 무서운 질문들이 따라왔다.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걸까? 왜 안 하는 걸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잠을 잔 건지 못 잔 건지 모르겠는 밤이 지나갔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죽을 끓여야 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다. 쌀을 넣고 물을 부었다. 저어가며 끓이니 김이 올라왔다. 며칠이 더 지났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셨다. 창가에 앉아 계시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다. 순이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소리에 묻혀 제대로 안 들린 거라고 생각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더니 어머니가 쳐다보고 계셨다. 눈이 맑았다. 좋은 날이구나 싶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순이야, 밥 먹었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다. 순이, 그 이름이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어머니, 저 정숙이에요. 순이가 아니라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이름을 대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뭔 소리야. 순이잖아. 우리 순이.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치매니까, 헷갈리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는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순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누구지? 누구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부르시는 걸까? 그 뒤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다. 며칠에 한 번씩 불규칙하게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돌리시더니 순이야 하고 부르셨다. 때로는 식탁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때로는 밤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정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순이라고 부르셨다. 좋은 날에도 그랬고 흐린 날에도 그랬다. 이상한 건 그거였다. 치매로 기억이 뒤섞이는 거라면 좋은 날엔 제대로 알아보셔야 하는데 좋은 날에도 순이라고 부르시는 날이 있었다. 저녁에 재호에게 물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재호는 피곤해 보였다. 야근이 많다던 요즘 얼굴에 그늘이 짙어진 것 같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재호 씨, 순이가 누구예요? 재호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씹는 동안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가 자꾸 저를 순이라고 불러서요. 누군지 궁금해서. 옛날 사람이야. 재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더 묻지 말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그래도 물었다. 옛날 사람이라니. 누군데요? 형수였어. 형수요? 응, 형이 결혼했었거든. 오래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재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형이 결혼했었다는 건 몰랐다. 형수가 있었다는 것도. 재호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끊었다. 그래서 묻지 않게 됐던 거였다. 지금은요? 형수분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 8년 전에.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돌아가셨다. 8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헷갈리시는 건 그 사람이었던 거다. 8년 전에 죽은 형수.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사고야. 교통사고. 재호가 밥을 마저 먹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어 마셨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몸짓이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식탁에 혼자 남았다. 밥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았다. 교통사고로 죽은 형수. 그 사람이랑 헷갈리시는 거구나.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을 치매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뭔지 알 수 없는 걸림.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 털어내려 해도 털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기침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재호는 옆에서 깊이 자고 있었다. 기침 소리는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어머니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다. 이불을 걷어차고 상체를 일으킨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어머니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눈이 멀쩡해 보였다. 맑아 보였다. 좋은 밤이구나 싶었다. 좋은 밤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침 소리가 나서요. 정숙이구나. 알아보셨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늘 밤은 좋은 때인 모양이었다. 물 드릴까요? 됐어. 그냥 앉아봐. 어머니가 침대 옆을 두드리셨다. 다가가 그 자리에 앉았다. 이불 위로 어머니의 손이 보였다. 마르고 주름진 손, 핏줄이 드러난 손. 그 손이 움직여 무릎 위에 얹혔다. 내가 왜 자꾸 순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가 그걸 인식하고 계셨던 거다. 자신이 순이라고 부른다는 걸 헷갈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러신 걸까? 모르겠어요. 닮았어. 내가 순이 씨랑요? 응, 처음 왔을 때부터 생각했어. 닮았다고. 눈이 특히 말할 때 고개 기울이는 것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손이 차가웠다. 뼈가 만져질 것처럼 마른 손이었지만 쥐는 힘은 생각보다 있었다. 순이는 좋은 애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상하는 목소리였다. 과거의 어딘가를 더듬어가는 목소리. 우리 가족한테 잘했어. 형이 까다로운 애였는데. 순이는 다 받아줬어. 어머니 하면서 잘 따랐고 내가 많이 좋아했어. 그 애가 죽고 나서 이 집이 엉망이 됐어. 형이 이상해졌고 재호도 이상해졌고 다 흩어졌어. 어머니의 눈이 창문 쪽을 향했다. 달빛을 바라보는 눈이 촉촉해 보였다.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순희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호에게 들은 대답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직접 듣고 싶었다. 어머니가 아는 이야기가 같은지 다른지. 사고야. 교통사고. 같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눈 같았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부를 말하지 않는 눈 같았다. 더 묻고 싶었다. 어떤 사고였는지, 왜 죽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이 이야기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힘든 얘기 꺼내서.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손을 놓으시더니 이불을 끌어당기셨다. 다시 눕겠다는 몸짓이었다. 일어서서 이불을 덮어드렸더니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다. 정수가. 네, 순이 얘기 재호한테 많이 묻지 마. 왜요? 그냥 다들 힘들어해. 눈을 감은 채로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 잠이 드시려는 것 같았다. 알겠어요. 주무세요.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순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8년 전에 죽은 형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형수,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형수, 죽고 나서 이 집이 엉망이 됐다는 형수, 그리고 닮았다는 말, 처음 왔을 때부터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눈이 특히 말할 때 고개 기울이는 것도. 그래서 순이라고 부르시는 거였던 거다. 헷갈려서가 아니라 닮아서. 방으로 돌아갔다. 재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옆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닮았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재호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봤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닮았다고 생각했을까? 죽은 형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눈을 감았다. 그래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다. 정수가 어젯밤에 무슨 얘기했지? 순희 씨 얘기요. 순희, 내가 그 얘기했어? 기억을 못하고 계셨다. 밤새 리셋이 된 것처럼 어젯밤에 맑은 눈이 아니라 흐린 눈으로 물컵을 들고 계셨다. 오늘은 안 좋은 날인 모양이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 근데 무슨 얘기했는데? 그냥 순희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다.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 그 얼굴을 보는 게 이상하게 서글펐다. 네, 맞아요. 순이는 좋은 애였지. 그건 맞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기억은 못하시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순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감정, 그게 몸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았다. 밥을 다 드시고 어머니가 창가로 가셨다. 늘 그 자리. 오후 3시가 되기 전이었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그 자리에 앉으셨다. 햇볕이 아직 비스듬히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늘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 어머니, 거기 추워요. 안쪽에 앉으세요. 괜찮아. 여기가 좋아. 왜 그 자리가 좋으신 걸까? 무엇이 보이시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가 쪽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고 마른 뒷모습, 등이 굽어 있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굽으셨을까? 처음 왔을 때는 저렇게까지 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어머니가 작아지셨다. 몸도 작아지고 기억도 작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천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그 사라져가는 시간 곁에 있는 게 나였다.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사람 곁에 순이라고 부르거나 누구냐고 묻거나 그래도 곁에 있었다. 곁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저녁이 되어 재호가 들어왔다. 오늘은 야근이 없었는지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밥상을 차려 마주 앉았더니 재호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다. 어머니, 오늘 어땠어? 흐린 날이었어요. 아침에 어젯밤 얘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무슨 얘기했는데? 순희 씨 얘기요. 재호의 손이 또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다. 며칠 전과 같은 반응이었다. 어머니가 그 얘기 꺼내셨어? 네. 새벽에 기침 소리가 나서 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좋은 사람이었다고. 죽고 나서 집이 엉망이 됐다고. 재호가 한참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씹는 소리만 들렸다. 삼키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정수가. 네, 순이 얘기 너무 파고들지 마. 어머니한테도 묻지 말고. 왜요? 다들 힘들어해. 나도, 형도, 어머니도.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셨다. 다들 힘들어한다고. 묻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교통사고로 죽은 거라면서 8년이나 지났다면서. 알겠어요. 더 묻지 않았다. 재호가 원하지 않는 게 느껴졌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을 닫고 싶다는 게, 그래도 궁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순이, 8년 전에 죽은 형수, 교통사고, 닮았다는 말, 이 집이 엉망이 됐다는 말, 퍼즐 조각 같았다. 흩어진 조각들이 어딘가에 있는데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을 찾으면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퍼즐, 찾고 싶기도 하고 찾기 무섭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순이야, 우리 순이 좋은 애였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다. 돌아보시더니 웃으셨다. 순이야 하고 부르셨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창밖을 보셨다. 뭘 보시는지, 뭘 기다리시는지.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옆에서 재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두운 하늘,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 순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만난 적 없는 사람, 죽은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집에서 살았을 사람, 이 부엌에서 밥을 지었을 사람, 저 창가에서 어머니 곁에 앉았을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했을 사람,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 교통사고라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었다. 전부를 말하지 않는 눈, 무언가를 숨기는 눈, 알고 싶었다. 알면 안 될 것 같기도 했다.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갔다.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일상은 계속됐다. 아침에 죽을 끓이고 어머니를 깨워 식탁에 앉히고 약을 챙겨드리고 점심엔 국을 데우고 오후엔 창가에 앉으신 어머니 곁에서 빨래를 개고 저녁엔 밥상을 차리고 재호가 들어오면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밤이 되면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 잠자리에 들고 반복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반복. 그 안에서 순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잊히지 않았다. 문득문득 떠올랐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창밖을 보다가 순이,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 죽은 사람, 닮았다는 사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났고 묻지 않으려 해도 궁금했다. 그 궁금함이 가슴 어딘가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을 슬쩍 봤더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같은 번호로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보였다. 화면에 뜨는 통화 내역. 어제도, 그제도, 그전에도 전화가 끊겼다. 손대지 않았다. 남의 전화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다. 잠시 후 재호가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소파 쪽으로 왔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미세하게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봤다. 그 순간에 굳어진 얼굴을 누구 전화였어요? 몰라. 모르는 번호야. 재호가 짧게 대답하고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문을 닫았다.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 그 번호로 거는 것 같았다. 모르는 번호라면서 왜 다시 거는 걸까? 유리문 너머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인 상태였고
베란다 유리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이 있었다. 거기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던 거다. 형, 지금 왜 전화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형, 재호에게 형이 있었다. 순이의 남편이었던 형.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지금은 안 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귀가 저절로 기울어졌다.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귀를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어머니 상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형과 어머니 이야기를.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다. 상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말이 들렸다. 정숙이, 몰라. 당연히 몰라. 숨이 멎었다. 내 이름이 나왔다. 재호가 형에게 내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알면 안 되잖아. 알면 안 된다. 내가 뭘 알면 안 된다는 거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워졌다.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호의 목소리만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만. 전화가 끝난 것 같았다. 재호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누구였어요?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다. 회사에서. 거짓말이었다. 분명히 형이라고 했다. 형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온 전화라고 했다. 그래요. 더 묻지 않았다. 모르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은 여기서, 재호 앞에서. 하지만 알아내야 했다. 뭐가 됐든.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 재호와 형이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 알면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재호가 옆에서 잠들었다. 숨소리가 깊고 규칙적이었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알면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뭘 알면 안 되는 걸까? 순이 이야기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재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충전 중이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망설였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도둑질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신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3년간 혼인신고도 안 해주면서, 뭔가를 숨기면서, 형과 전화하면서, 세사라고 거짓말하면서. 손이 움직였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내 자리 숫자. 재호의 생일을 눌러봤다. 418점 맞았다. 화면이 열렸다. 손이 떨렸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대화 목록이 떴다. 위쪽에 형이라고 저장된 대화가 있었다. 눌렀다. 대화 내용이 펼쳐졌다. 최근 대화부터 보였다. 오늘 저녁에 나눈 대화. 형이 물었다. 어머니 상태 어때? 재호가 답했다. 치매 심해지고 있어. 나 못 살아보는 날이 많아. 형이 또 물었다. 그래도 유언장은 유효하지. 유언장. 그 단어에 눈이 멈췄다. 유언장이 뭐지? 무슨 유언장? 재호가 답했다. 당연하지. 공증받았잖아. 형이 물었다. 정수기한테 혼인신고 얘기 나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이름이 또 나왔다. 혼인신고 얘기. 재호가 답했다. 아니, 계속 미루고 있어. 형이 말했다. 잘하고 있어. 신고하면 복잡해져. 신고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였구나. 혼인신고를. 복잡해지니까. 뭐가 복잡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을 더 올렸다.
더 오래된 대화를 보고 싶었다. 며칠 전 대화. 재호가 물었다. 형,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형이 답했다. 늦었어.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순이가 죽으면서 다 꼬인 거지. 순이, 그 이름이 또 나왔다. 순이가 죽으면서 다 꼬였다. 무슨 뜻이지? 재호가 답했다. 알았어. 화면을 더 올렸다. 더 오래전 대화. 몇 달 전. 형이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정리해. 알지? 재호가 답했다. 알아.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뭘 정리한다는 거지? 화면을 더 올렸다. 1년 전 대화. 처음 이 집에 왔을 무렵 재호가 말했다. 형, 정숙이 데려왔어. 형이 답했다. 봤어. 순이 닮았더라. 재호가 말했다. 그래서 데려온 거야. 형이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재호가 답했다. 응, 순이 대용품이지 뭐. 손이 얼어붙었다. 순이 대용품. 그 글자가 눈앞에서 번쩍였다. 대용품. 내가 대용품이었던 거다. 죽은 형수 대신 어머니 치매 돌보라고 데려온 대용품. 화면을 더 올렸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스크롤이 안 됐다. 형이 말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마. 재호가 답했다. 알아. 신고하면 상속 문제 생기잖아. 상속 문제.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였던 거다. 내가 법적 배우자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니까 그게 싫었던 거였다. 나한테 뭔가 갈까봐 형이 말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정리해. 알지? 재호가 답했다.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정리한다. 나를 버린다는 뜻이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원래 있던 자리에 충전기에 꽂힌 채로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 못했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몸을 돌려 누웠다. 재호를 등지고 누웠다.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다. 3년이었다. 3년간 어머니를 돌봤다. 밤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죽 끓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손톱 깎아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밥 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런데 대용품이었던 거다. 처음부터 순이 닮았다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게 치매 어르신이 착각하시게 혼인신고 안 한 이유도 알았다. 상속 때문이었다. 내가 법적 배우자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니까 어머니 재산에서 몫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였다. 형이랑 재호가 둘이 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버릴 거였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다.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다. 대용품이니까. 쓰고 나면 버리는 거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다 섞여 있었다. 뒤엉켜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서 재호가 자고 있었다. 소리 내면 깰 것 같았다. 깨면 들킬 것 같았다. 참았다. 눈물만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면서 참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새벽에 일어났다. 재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얼굴을 봤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 얼굴이 낯설었다. 어제까지 같이 살던 사람인데, 옆에서 잠들던 사람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손이 아직 떨렸다.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짐 싸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 따지고 싸워야 하나? 모르겠다. 머리가 하얘졌다. 생각이 안 됐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나오셨다. 화장실에 가시는 것 같았다. 지나가시다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보셨다. 정수가 알아보셨다. 오늘은 좋은 날인가 보다. 맑은 눈으로 쳐다보셨다. 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도 일찍이네. 잠 못 잤어? 조금요.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밤새 울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셨다. 눈이 부었네. 왜? 무슨 일 있어?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나를 대용품으로 쓰고 있다고, 버릴 생각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어머니가 한참 쳐다보셨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입이 달싹거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셨다. 혼자 서 있었다. 부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하루. 하지만 어제와 다른 하루. 뭔가 해야 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됐다. 이대로 속으면서 살 수 없었다.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당장은 일단 버텨야 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들킨 걸 들키지 않은 척.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침을 차렸다. 죽을 끓였다. 어머니를 식탁에 앉혔다. 재호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아무 일 없는 척했다. 재호가 밥 먹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가 죽을 드시다가 고개를 드셨다. 정수가. 네, 아까 진짜 왜 울었어?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 울었다는 것. 눈이 부은 걸 보시고. 그냥 힘들어서요. 뭐가 힘들어? 잘 모르겠어요. 타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한참 쳐다보셨다. 맑은 눈이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정수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가 눈치채신 걸까? 뭔가 없어요. 있어. 눈 보면 알아. 뭔가 물어보고 싶은 눈이야. 입술을 깨물었다. 물어봐야 할까? 말해야 할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순희 씨가 왜 그날 밤 재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숟가락을 쥔 손이 식탁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맑던 눈이 흐려지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떠올리느라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다. 그런데 이미 물었다.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왜 그걸 물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 궁금해서요. 교통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순희 씨가 재우 씨 차에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올해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옆 얼굴에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싸웠어. 누가요? 형이랑 순이가 그날 밤에 크게 싸웠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형이랑 순이가 싸웠다. 그날 밤에. 사고가 난 밤에.
왜요? 왜 싸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셨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눈 같았다. 입술이 달싹거리다가 열렸다. 재호 때문에. 재호 씨요? 응. 순이가 재호를 좋아했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형수가 시동생을 좋아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결혼 전부터야. 순이가 먼저 재호를 좋아했어. 근데 재호가 관심이 없었어.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형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목소리, 감정이 무뎌진 목소리. 형이랑 결혼하고도 못 잊었어. 재호를. 그러다가 형한테 들킨 거지. 들켰다고요? 뭐려? 몰라. 정확히는 편지였는지 전화였는지 아무튼 뭔가 증거가 있었나 봐. 형이 알게 된 거야. 순이가 아직도 재호를 좋아한다는 걸.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깊고 긴 한숨. 그날 밤 크게 싸웠어. 형이 소리를 질렀어. 이 집이 떠나갈 정도로. 순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 밤이었어. 늦은 밤. 그래서요? 재호가 따라갔어. 왜요? 모르겠어.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무튼 따라가서 차에 태웠어.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 뒤론 모르겠어. 재호가 술을 마셨는지, 순이가 마셨는지, 누가 뭘 했는지. 사고가 났다는 연락만 받았어. 순이가 죽었다고. 손이 차가워졌다. 식탁 위에 얹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찰 조사는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리됐어. 재호가 자수했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았고. 합의요? 누구랑요? 순이 친정이랑, 순이 엄마랑. 어머니가 눈을 떴다. 눈에 뭔가 있었다. 피로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것. 합의금으로 이 집을 넘겼어. 순이 엄마한테.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순이 엄마 명의야. 이 집이요? 응. 원래 우리 집이었어. 내 명의였어. 근데 합의하면서 넘긴 거야.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집이 순이 친정어머니 명의라니. 그럼 지금 이 집에 사는 건 뭐지? 세든 거야. 빌린 거야. 그럼 형은요? 형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어두워졌다. 창밖에서 들어오던 빛이 구름에 가린 것처럼. 형이 제일 무서운 애야. 무서워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 화해한 척해. 근데 속으론 안 그래. 순이 죽고 나서 형이 변했어. 웃는 얼굴이 사라졌어. 눈이 차가워졌어.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갑자기 마른 손이 내 손을 덮었다. 힘이 있었다. 떨리면서도 힘주어 잡으셨다. 정수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네, 이 집에서 나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다. 이 집에서. 왜요? 형이 널 가만 안 둬.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 닮은 내가 재호 옆에 있는 거. 그게 형한테는 지옥이야. 자기 아내를 좋아했던 동생. 그 동생 옆에 아내 닮은 여자가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미칠 것 같겠어. 소름이 돋았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어머니의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형이랑 재호가 연락하던데요. 자주 사이 안 좋다면서요. 알아. 겉으론 화해한 척해. 돈 때문에. 돈이요? 이 집 명의가 순이 엄마 거잖아. 순이 엄마가 죽으면 누가 받겠어. 순이 씨 남편이요? 형이요? 아니, 순이 엄마가 형을 양자로 들였어. 순이 죽고 나서 충격이었다.
양자, 형이 순이 친정어머니의 양자가 됐다니. 왜요? 왜 양자로요? 순이 엄마가 혼자 남았잖아. 순이가 외동딸이었어. 죽으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형을 양자로 들인 거야. 사위였으니까. 그래도 피부치 같은 거잖아.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씁쓸한 웃음. 그래서 형이 순이 엄마 상속인이야. 순이 엄마 죽으면 이 집도 형 거고 순이 엄마 재산도 형 거고. 그럼 재호 씨는요? 재호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형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중에 뭐라도 얻으려고. 형 비위 맞추면서 어머니가 내 손을 놓으셨다. 손이 차가웠다. 체온이 없는 것 같았다. 내 아들들이 돈 때문에 악수한 거야.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겉으론 형제인 척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정리가 안 됐다. 머릿속이 엉켜 있었다.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이 집에서 어머니가 한참 쳐다보셨다. 눈이 슬퍼 보였다. 미안해 보였다. 너는 순이 대신이야. 재호가 데려온 순이 대신. 나 돌보라고, 치매 걸린 늙은이 돌보라고 알고 있었다. 어젯밤 카톡에서 봤다. 순이 대용품이라고. 그래도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어. 재호가 데려왔을 때부터 순이 닮았다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좋았어. 순이 닮은 내가. 순이가 돌아온 것 같아서 착각이라도 좋았어.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눈가로 흘러내렸다. 미안해. 나도 널 이용한 거야. 순이 그리워서, 착각하고 싶어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다. 마른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정수가, 넌 순이가 아니야. 넌 정숙이야. 내 인생이 있어. 여기서 낭비하면 안 돼. 순이처럼 되기 싫으면 나가. 이 집에서, 이 사람들한테서 순이처럼 되기 싫으면.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순이는 죽었다. 교통사고로. 재호 차에서 순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입을 다무셨다. 한참 눈을 감으셨다. 그냥 그래. 불행해진다는 거야. 이 집에 있으면 다 불행해져. 더욱 모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지쳐 보였다. 맑았던 눈이 흐려지고 있었다. 좋은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힘든 얘기 시켜서.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가 일어서셨다. 창가로 가셨다. 늘 앉으시던 자리. 앉아서 창밖을 보셨다. 등이 작아 보였다. 굽어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리가 안 됐다. 순이, 형, 재호, 양자, 상속, 유언장, 대용품. 단어들이 뒤엉켜 있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나가야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갈 데가 없었다. 고향에 남은 가족도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39에 시작한 이 생활이 전부였다. 3년간 쌓은 게 이것뿐이었다. 없어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지면 갈 데가 없었다. 그날 저녁 형이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재호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봤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다. 사진으로 본 적 있었다. 거실 장식장에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
재호 옆에 서 있던 남자. 현관문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숙이에요. 알아요. 형이 나를 봤다. 눈이 차가웠다. 웃고 있었는데 웃음이 차가웠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얼굴. 순이 닮았네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많이 닮았어요. 눈이 특히 고개 기울이는 것도. 형이 웃었다. 또 차가운 웃음.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이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형이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차가웠다. 형이 무서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눈이 차가웠다. 뭔가 숨기고 있는 눈, 뭔가 계산하는 눈. 30분쯤 지났을까? 형이 안방에서 나왔다. 거실로 왔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 정숙 씨. 네, 잠깐 얘기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형이 나를 봤다. 눈이 날카로웠다. 정숙 씨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 사정이 복잡해요. 아시죠? 조금요. 조금. 얼마나요? 형이 고개를 기울였다. 탐색하는 눈이었다. 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눈. 순희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재호가 운전한 거요? 네.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끄덕이면서 나를 봤다. 그것만 알아요? 대답하지 않았다. 뭘 얼마나 아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순이가 재호를 좋아했던 것도요? 형의 눈이 번쩍였다.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눈, 반응을 살피는 눈. 대답하지 않았다. 형이 웃었다. 또 차가운 웃음.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정숙 씨, 충고 하나 할게요. 형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눈이 마주쳤다. 차가운 눈. 이 집에서 나가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도 그러셨고, 형도 그랬다. 나가라고. 왜요? 순이 닮은 사람이 재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나가라고.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좋게 말할 때 나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쫓겨나요. 그 전에 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형이 일어섰다. 내려다봤다. 서 있는 형. 앉아 있는 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 재호한테는 기대하지 마요. 그 애는 내 말 들어요. 어차피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하니까. 형이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뵈러.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협박이었다. 확실히.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위협이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았다. 더 알아내야 한다는 거. 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됐다. 재호가 들어왔다. 형이 왔다 갔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래? 어머니, 뵈러 왔다고요. 그것만. 네, 거짓말이었다. 나가라고 했다. 협박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재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형, 말 듣는 사람이니까. 재호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랑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이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가야 한다는 건 알았다. 언제 나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재호가 음주운전해서. 그런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흔들리는 눈, 형의 차가운 눈,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 알아내야 했다. 순이처럼 되기 싫으면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이 다녀간 뒤로 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재호는 며칠째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다.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만 몇 번 뜨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는 형이 다녀간 날 밤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는지 문가가 푹 꺼져 있었다.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만 늘어났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나를 보더니 그 종이를 내밀었다. 형한테 받았어. 종이를 받아들었다. 변호사 이름이 적힌 법무법인 명함이었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상담 예약함.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무슨 상담이냐고 묻자 재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상속 문제야. 어머니. 재산 정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무슨 재산 정리냐고 되물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형이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어머니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손이 떨렸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도 가야 해. 몰라. 형이 오래고만 했어. 가지 않겠다고 말하려다 멈췄다.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고 싶었다. 알아야만 했다. 화요일 오후가 왔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시청 근처 고층 빌딩 12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유리문 너머로 넓은 대기실이 보였고 형이 먼저 와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마 변호사인 듯했다. 형이 우리를 보더니 일어섰다. 왔어. 재호에게만 인사했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익숙한 대우였다.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갔고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오늘은 현재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주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소유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정자. 순이 엄마 이름이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정자 명의의 부동산이며 현재 이정자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고,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따라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형이 끼어들었다. 제가 양자로 입적돼 있으니까요. 상속인은 저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작성된 유언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이 모른다고 했다. 재호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맴돌았다. 이 집에서 나가. 순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계셨다. 숨기고 계신 게 있었다. 유언장이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뭔가 다른 증거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상담이 끝나고 빌딩을 나왔을 때 형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재호가 옆에 섰고 나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형이 연기를 내뿜더니 재호에게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무슨 정리냐고 재호가 물었다. 집 정리. 순엄마가 돌아가시면 집은 내 거야. 그 전에 어머니를 어디로 모실지 생각해둬야지. 요양원이냐고 재호가 되물었다. 당연하지. 치매 환자를 집에서 계속 돌볼 수 있어? 전문시설로 보내는 게 맞아. 재호가 입을 열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형의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어머니를 물건 다루듯 하는 그 태도가 형이 담배를 비벼 끄더니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정숙 씨도 준비해요. 집 정리되면 나가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재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나란히 서 있었지만 손 한 번 잡지 않았다. 역에서 내려 골목을 걸을 때도 거리를 두고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다.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펼쳐보고 계셨는데 가가가 곤이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빛바랜 사진들이 꽂혀 있었고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쓸며 들여다보고 계셨다. 어머니, 바닥에 앉으시면 허리 아프세요. 일으켜 세워드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뿌리쳤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놀라서 멈췄다.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 서 있었다. 햇볕이 얼굴에 쏟아지고 있었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다. 순이었다. 예쁘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죽었어. 내 눈앞에서 죽었어.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더니 눈을 감으셨다. 정수가 네 라고 대답했다. 이 집에서 나가. 또 그 말이었다. 형이 다 가져갈 거야. 이 집도 재호도 다 가져갈 거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3년 동안 나를 돌봐도 아무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면서도 여기 있었다고.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어머니가 눈을 떴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잠시 맑아졌다.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창가로 가셨다.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셨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늦게 재호가 방에서 나왔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내 앞에 섰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정수가 응 이라고 대답했다. 우리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기다리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끝내자고 여기까지라고 먼저 말했다. 알아. 우리 여기까지야.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았다.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다. 대용품의 시간, 손님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시간. 새벽에 눈이 떠졌다.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골목을 걸어 큰 길로 나왔다. 찜질방 간판이 보였다. 들어가서 잠을 잤다. 아침이 밝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재호가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강정숙 씨입니까? 네. 라고 대답했다. 순이 어머니, 이정자 씨 보호자이신가요? 아니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해서요. 병원은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찜질방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20분쯤 걸렸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니 간호사가 다가왔다. 이정자 환자 보호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8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었다. 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형이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왜? 내 번호로 연락이 온 건지는 몰랐다. 형이 눈을 가늘게 떴다. 보호자 연락처에 당신 번호가 있을 리 없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사실이었다. 왜 내게 연락이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형이 한참을 노려보더니 대기실 반대편 끝에 가서 앉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형이 먼저 일어났고 나도 따라 일어섰다. 의사가 말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이 면회를 요청했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다고 했다. 형이 먼저 들어갔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형이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지나쳐갔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더니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환자분이 면회를 요청하셨어요. 강정숙 씨요. 나를 찾는다고 되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침대에 누운 이정자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다가가서 침대 옆에 섰다. 눈이 천천히 떠졌다. 왔구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요양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갔던 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할머니. 그때 나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순이 닮았어.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알아. 그래서 그 집에 간 거지.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이정자 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았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다. 복순이가 얘기했어. 순이 닮은 아이가 집에 왔다고. 재호 옆에 있다고. 복순이. 어머니. 이름이었다. 김복순. 두 사람이 연락을 하고 있었구나.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대용품으로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대용품. 그 단어가 또 나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도 미안해. 이정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딸이 죽은 건 내 잘못이야. 결혼 반대 안 했으면, 그 집안이랑 엮이지 말라고 안 했으면 순이가 그날 밤 그 차를 안 탔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정자 씨가 말을 이어갔다. 유언장 썼어. 작년에 공증도 받았어. 유언장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그 집, 지금 네가 사는 그 집, 복순이한테 줬어. 놀라서 되물었다. 형한테 주신 거 아니냐고. 이정자 씨가 고개를 저었다. 양자로 드린 건 합의금 때문이었어. 순이 죽이고도 뻔뻔한 그 집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숨을 몰아쉬었다. 근데 그 애가 변했어. 돈만 밝히고
복순이를 협박하고 요양원 안 보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치매 환자 방치했다고 형이 그랬다는 말이었다. 믿기 어려웠지만 믿어졌다. 그의 태도,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 눈빛. 그래서 바꿨어. 유 원장. 이정자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복순이한테 다 줬어. 복순이가 죽으면 그 집 돌봐준 사람한테 가라고 그렇게 썼어. 병원을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형은 이미 가고 없었다. 복도에서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변호사에게 전화한 것일까? 아니면 재호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찜질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집으로 갈 수도 있었다. 집, 그곳이 아직 내 집이 맞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재호였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로 울렸을 때 받았다. 어디야? 병원이라고 했다. 순이 엄마 병원이라고. 왜 거기 있어? 형한테 들었어. 네가 거기 왜 있냐고. 모르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다고. 집으로 와. 얘기하자. 끊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담배를 비벼 끄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었다. 재호가 소파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섰다. 어제 한 말 진심이야? 여기까지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재호가 고개를 떨궜다. 형이 집 정리하래.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너도 나가야 한대.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들었다고. 근데 나는 말을 멈췄다. 내가 이어서 말했다. 나는 뭐야? 3년 동안 뭐였어? 대답이 없었다. 대용품이었어. 순이 대용품.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냐고 물었다. 재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다. 정수가, 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이거 받아. 봉투를 받았다. 안에 종이가 들어있었다. 꺼내 펼쳤다. 유 원장이었다. 이정자 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정자 씨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이 집의 소유권은 김복순에게, 김복순 사후에는 김복순을 돌본 사람에게 정자가 줬어. 나한테.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가는 거야.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정자 씨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형이 있었고 재호도 있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형이 나를 노려보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소송이 시작되었다. 형이 유 원장 모욕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자 씨가 유 원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 상태였으므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적금을 깨서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6개월이 걸렸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이 패소했다. 유 원장의 찍힌 공증이 유효했고 공증 당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그리고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 이정자 씨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언장 내용을 구술했다고, 증인도 2명 있었다고. 형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럴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를 변경했다. 집 소유자란에 어머니 이름이 올라갔다. 김복순.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으면 내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울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머니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기억이 더 빠르게 흐려졌다. 나를 알아보는 날이 줄어들었고 모르는 날이 늘어났다. 어느 날은 내게 누구냐고 물으셨다. 정숙이요. 라고 대답하면 정숙이가 누구야? 라고 되물으셨다. 창가에 앉아 계시는 시간만 늘었다.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냥 바깥을 보셨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는 그 옆에 앉아 함께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판결이 나고 8개월 뒤였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방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을 감고 계셨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재호가 왔다. 형은 오지 않았다. 재호와 나 둘이서 장례를 치렀다. 마지막 날 밤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재호가 말했다. 미안했어. 진짜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꿔주진 않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다. 형이 시킨 거였어. 순이 닮은 사람 찾으라고. 어머니가 순이 찾으니까 속이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근데 정수가 응 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진심이었어. 처음엔 형 말 듣고 시작했지만 나중엔 진짜였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진심이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3년 동안 혼인신고도 안 하고 대용품으로 썼으면서 진심이었다는 게 뭔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발 통지가 왔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상금 액수를 보고 눈이 커졌다. 예상보다 많았다.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이 동네에, 이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재호의 흔적도, 순이의 그림자도. 모든 것을 두고 떠나고 싶었다. 이주 보상금을 받았다. 바닷가 근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이름도 잘 모르던 곳이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상가가 있었고 그 1층에 빈 가게가 나와 있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보다 훨씬 쌌다.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간판을 달았다. 정숙이네 반찬. 내 이름을 건 첫 번째 것이었다. 39세에 그 집에 들어가 43세에 주인이 되었다가 44세에 떠났다. 45세가 되던 해에 이 가게를 열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낯선 얼굴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어머니를 돌보며 익힌 솜씨가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 입맛 없을 때 드시던 죽, 소화 잘 되는 된장국. 한 달쯤
진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처음이었다. 장조림이 맛있다며 매주 사가셨다. 그 다음은 언덕 위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반찬 해먹기 귀찮다며 이틀에 한 번씩 오셨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갔다. 바쁜 날은 정신이 없었고 한가한 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게 창문 너머로 바다가 조금 보였다. 파란색이 반짝거렸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바라보시던 게 이런 거였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풍경. 재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나중엔 받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궁금했다. 어떻게 사는지. 형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다. 소송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고,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힘들다고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라고만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가 끊겼다. 후회하지 않았다. 재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를 대용품으로 본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순이의 대용품으로 그 집에 들어간 나, 외로움의 대용품으로 재호 옆에 있던 나,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거였다.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다. 납골당은 서울에 있었다. 가지 않았다. 대신 바닷가로 나갔다. 이른 아침이었다. 사람이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꽃을 한 송이 샀다. 흰 국화. 바다를 향해 던졌다. 파도가 꽃을 삼켰다. 어머니. 바다를 보며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오늘의 반찬을 준비해야 했다. 손님이 올 테니까. 창가에 의자를 하나 두었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것과 비슷한 나무 의자. 손님이 없는 시간에 거기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러갔다. 내 이름을 건 간판 아래에서 내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내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었다.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대용품의 자리가 아니라 창가 자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셨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지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